네, 정치는 팀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치 철학자 김만권 박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두 분이 JB타임즈를 좀 커버를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네, 오셔서 좋습니다. 자, 12구 참사 저희 MBC는 이태원 참사가 아니라 12구 참사로 부르기로 이렇게 통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 촌철님들에게도 다시 한번 고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12구 참사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이태원에 대한 또 어떤 뭐 잘못된 인식들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기로 했고요. 이 점 참고해 주시면서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뭐 역시 12구 참사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초점을 어디에 맞출까요? 김은지 기자. 네, 이제 정부가 선포했던 이제 애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책임자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진정한 추모의 의미가 담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로 이어져야지 우리가 이런 슬픈 일들을 다시금 겪지 않을 수 있기 그렇죠. 때문인 건데요. 네.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것들이 공방이 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것들 정쟁으로 볼 게 아니라요. 진짜 우리가 이 문제를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서 책임이라고 하는 이제 단어를 쓰셨는데 책임이 이제 두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게 있을 수가 있고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서 혐의점이 입증이 돼야 그다음에 뭐 기소라든 뭐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먼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은 그 이전에 정치적 책임의 문제. 일단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누구에게 그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네,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이제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라고 하는 문구가 윤석열 대통령 집무실 책상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The buck stops here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대선 때도 그렇고 그리고 당선자가 되고 나서도 이 전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의 이 문구를 자기가 참 좋아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이 책임지는 것들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진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기억했는지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의 책상 문구에는 이 이야기가 계속 있고 실제로 최근에 외국 정상과의 전화라는 사진에서도 이것이 그대로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것만 보더라도 결과적으로 모든 국정의 책임은 대통령이 기속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다시금 강조하고 싶고요. 그렇죠. 예, 그 책임을 어떤 식으로 구현할 것인지가 어떻게 보면 지금에 와서는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법적으로 봐도 이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질서 유지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 실제 우리가 재난관리법에도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또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우리 헌법도 우리 전문의 안전과 자유 행복을 위해서 위한다는 국가 목적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 안전에 대한 보호 의무를 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법적으로도 사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국가의 보호 의무에 대한 일차적 책임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그중에서도 선거에 의해서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고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입법자와 집행경 권력이 제일 먼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사법기관을 통해 이렇게 조사를 통해서 찾고 있지만 그건 형사처벌을 할 사람을 찾는 거고요. 그리고 그 형사처벌을 할 사람을 찾는 건 상당히 기간도 많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결론이 날 때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국민들이 그런 형사처벌을 정말 우리가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있느냐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참사가 12구 참사가 일어난 거에 대해서 명백하게 이게 누구 책임이라는 것들을 밝혀주고 그리고 이 상황을 정리해주면서 그 책임의 소지를 명확하게 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지금의 참사의 슬픔, 애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미래에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어떤 구체적인 플랜과 함께 약속이 있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책임을 바라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1차적으로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이제 그 두 개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좀 먼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여권에서는 어떤 논리를 펴고 있냐면 책임져야 될 사람은 당연히 책임을 져야겠지. 근데 일단 진상 규명부터 하고 그래서 도대체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건지 일단 수사를 먼저 밝히고 난 다음에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에서는. 반면에 앞선 인터뷰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것에 앞서서 이루어져야 되는 조치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사법적 책임을 묻는데 길을 틔워주는 것 아니냐라고는 정반대의 논리가 있습니다. 두 분은 후자 쪽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두 분의 지금 말씀을 종합을 하면?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우리가 이미 앞선 사례들을 봤습니다. 굉장히 슬펐던 국가적인 참사였던 세월호 참사 사례를 당장 떠올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도 국무총리가 바로 사의를 바로는 아니고 11일 만이라고 하던데요. 사의를 표명한 적이 있고 그리고는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사의를 표명했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이후 절차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해서 국무총리 후보자가 연달아 낙마하고 혹은 사고 수습이라는 이슈 때문에 바로 장관이나 총리가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당사자들이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예. 그럼으로써 이 어떤 수습 국면들이 더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게 했던 것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국정조사가 또 열렸습니다. 네. 어떤 형사처벌 이슈와 별건으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지금에 와서 이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든지 당시의 대통령은 무엇을 했고 그리고 비서실장은 어떻게 이 조치들을 취했고 기타 등등이 그때부터 조금씩 전모가 드러났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트랙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많이들 지적하고 계시는데 형사사법 절차에서 경찰들이 가지고 있는 직접 제19 감싸기라고 하는 지점에 대한 의혹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국민들의 어떤 합의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회가 나서서 어떤 부분을 진상조사해서 의혹들을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정쟁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심지어 국민의힘의 과거의 사례를 보더라도 지금의 스탠스가 과연 국민들한테 신뢰나 책임감을 있는 모습 보여주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우리 그 몇 사람을 뽑아가지고 한번 케이스별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지금 한번 윤희건 경찰청장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특수본이 일단 지금 수사에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경찰청장 자리를 그 보전을 하고 있으면 특수본의 수사가 아무리 눈치 없이 엄정하게 눈치 보지 않고 엄정하게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시그널인데요. 공직사회라고 하는 곳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 문제들을 열어두고 어디까지 책임지고 다 할 것이냐라고 하는 윗선의 이야기들이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네. 물론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엄정하게 일선의 경찰들이 수사할 거라고 믿고 있긴 하지만요. 근본적인 어떤 그 테두리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윤희근 경찰청장뿐만 아니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런 수뇌부들이 연관되어 있는 이슈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배제되고 그리고 나서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어떤 결과가 나와도 신뢰받기 어렵다라는 의혹을 가지게 되는 거죠. 관련 부분에서 오늘 아침 조간을 보니까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유임 그 가닥 속에 그 일각에서는 그래도 자진 사퇴 이야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 움직임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응? 저는 사실 이게 그 대통령이 계속 조문을 가면서 이상민 장관을 계속 같이 데리고 다닌 것도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계속 그렇게 하면 대통령이 명백하게 이 사람은 내 사람이 있고 손대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뭐 비록 그게 주무 담당 담당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냥 같이 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서는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의 관계는 명백하게 다 알려져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관계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장관을 계속 데리고 같이 조문을 간다? 저는 이게 어떻게 됐건 이 사람은 나와 가장 측근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와 같이 있을 사람이라는 또 역설적인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거기엔 있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적합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난 우리가 세월호 참사 때와 비교해봐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 당시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게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그 참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사고 수습하고 물러나겠다라고 명확한 메시지를 줌으로써 자기의 거취를 명확하게 밝혔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책임이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은 처음부터 경찰을 배치해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그렇게
같이 움직였다라는 건 명백하게 메시지 자체를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달리 해석할 수 있나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이죠. 자, 사실 말씀하세요. 국민의힘에서도 공개적으로 이상민 장관 경질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게 아니거든요. 네. 심지어 이제 당권 주자라고 불리는 안철수 의원도 그렇고요. 이제 유승민 전 의원, 권은희 의원뿐만 아니라 이제는 홍준표 시장 그리고 서병수 의원까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홍준표 시장은 공개적으로 이름을 말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그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나오는 게 이 정도라고 한다면 사실은 안에서는 부글부글 한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그 이야기를 대놓고 하지 못하는 것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는 지점이 있다라고 보이고요. 바로 그 지점인데 이상민 장관이나 윤희근 청장이 본인 입으로 저 사퇴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게 순전히 자리 보존하려고는 자기 욕심 때문이냐 아니면 대통령실의 어떤 신호에 따른 것이냐 이거를 좀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제 12구 3사가 일어난 지 엿새 만에 사과를 했습니다. 그 종교 행사를 가가지고는 대통령으로서 너무 비통하고 죄송한 마음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인 청년들을 지켜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아프고 무거운 마음을 겨눌 길이 없다. 가눌 길이 없다라고 해서 4일, 5일 그리고 6일에는 이제 미사를 가서 메시지를 낸 건 아니고 이제 끝나고 참모회에서 메시지를 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과를 했으면 거기에 따른 액션 플랜이 있어야지 아무래도 진정성이 있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고요. 사과의 핵심은 타이밍과 진정성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시의적절한 타이밍에 해야지 강요받지 않고 자기의 진심을 드러내서 했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이 있을 거고요. 진정성이 있으려면 거기에 따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심지어 국민의힘 안에서도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 대부분에서도 이상민 장관 책임이 크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사의 표명이 없을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물음표가 따라붙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단순 논리를 펴면 스스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자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 있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국정조사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고 자 지금 타이밍에 야당이 주도해서 만약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낸다면 처리를 한다면 과연 국민의힘은 반대를 할까? 두 번째, 만약에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면 대통령은 안 받아들일까? 저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지금은 저는 솔직히 상식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여당도 만약에 이게 해임 건의안을 나오고 그리고 그것이 국회 내에서 뭐 올라간 상정이 된다면 저는 그걸 거부하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국회에서 그게 통과된다면 그거를 거부하고 뭐 이상민 장관을 그 자리에 계속 둘 거라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당과 정부가 어떻게 보면 정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지금 뭐 우리 여론을 다 들여다봐도 실제로 이제 이 사태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는 어떤 그런 여론이 강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상민 장관 지금 경질해야 된다라는 여론도 강하기 때문에 저는 뭐 여론의 흐름이나 모든 것 그리고 어떤 사건의 맥락이나 모든 것 책임의 소재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찰국 신설을 밀어붙인 사람이 이상민 장관이었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그거 밀어붙일 때 결국은 경찰의 어떤 그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오겠다 우리가 명확하게 통제 라인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야기했고 그 통제 라인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그 통제 라인에서의 최고지휘 담당관으로서 저는 당연히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기서 이상민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당도 대통령도 상식적 차원에서는 절대 거부할 수 없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임 건의안으로까지 가는 상황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까지 가지 않고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이 사실 이걸 결단이라고 말하는 것도 전 좀 민망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러나야 되는 거죠. 네, 사람이 150명 넘게 숨졌고 더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나서서 부끄럽고 죄송하고 책임을 통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앞서서 하셔야 될 분이 선동이라는 말을까지 꺼냈었거든요. 굉장히 국민으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고요. 참담한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뒤늦게 사과하시긴 했지만 굉장히 부적절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임 건의안을 끌고 가면서 전국을 경색시킬 정도로 우리가 그 모습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스럽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경찰 책임론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에 대한 부족했던 지점들이 점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따진다면 당연히 이상민 장관이 책임져야 되는 것들이 본인이
일종의 유체 이탈을 해서 경찰 지휘부들을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결국 그 책임은 본인이 진다고 경찰국 신설 관련해서 기자회견 때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제 경찰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책임들과 관련해서는 이제 책임만 지고 권한 행사하지 못한 바가 있다라고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경찰 관련 업무에 있어서는 그 권한만큼의 책임을 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본인이 지금 져야 되는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묻는다라고 한다면 윤희근 청장은 뭐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어찌 본다면 거의 세트라고 지금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얘기할 이유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사퇴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농담을 해버린 외신 기자들과의 어떤 회견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두 분은 그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저는 사실 이게 쭉 우리가 들여다보면 우리 성수대교 붕괴 사건 당시에 그 이영도 국무총리가 사고 당일날 사의를 표명해서 이제 물러나는 사건도 좀 기억이 갑자기 나는데요. 근데 이게 저는 국무총리의 헌법상 권한을 보면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옆에서 가장 보좌한다라는 그 표현 자체가 헌법상에 있는 유일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국무위원 제청을 할 수 있는 의무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헌법상으로도 이 참사의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또 수습하는 과정에서 외신 기자와의 어떤 기자 그 브리핑에서 저는 이것도 상당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이게 우리 국민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외국인 희생자도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온 어떤 기자단에서는 외국의 관련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련 국가의 사람의 기자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 그쪽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인시던트라고 하는 사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거기는 뭐 디세스터라든지 뭐 카타스트로피라든지 그런 어떤 이게 재난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었고 대재앙이라는 어떤 대재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었고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국무총리가 나가서 진지하게 어떤 답변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그리고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고 여기에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외신 기자들을 모아놓고 농담을 하는 모습 그리고 거기에 농담을 하면서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정말 이 나라에 정치 권위가 있고 정부가 존재하는 거 약간 무정부 상태라는 느낌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날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어떻게 보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분명히 대통령은 책임 총리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책임 총리로 제라고 한다면 그만큼 국무총리가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라면 국무총리도 이 사건에서 이 참사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날 보면서 가장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냐면요. 그러니까 일선 공무원 정말 열심히 일하시고 국가를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공직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수준에 대해서 좀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총리 경험이 있고 오랫동안 관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기자들도 꽤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보 보수할 것 없이 일정 부분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하는 것들을 물론 저는 겪어보지 못했지만 그러한 선배 기자들의 이야기들을 꽤 들은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언론 감각이 좋고 그래도 일을 잘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꽤 들은 바가 있는데요. 소위 말하는 에이스 공무원의 고위공직자의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인가라는 생각이 오히려 이번에 들었어요. 그 정도로 일 잘하고 공무원 사회에서 괜찮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의 공감 능력, 자기의 책임 의식 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참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죠. 그 정부의 책임, 국가의 책임의 시작과 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통역과 관련돼 있는 이야기로 받아치면서 농담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는 자기 보위 그리고 자기 주변을 결국 보호하려고 했던 식의 논리로밖에 들리지 않아서 우리 사회 고위공직자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것은 공감 능력도 아니고 아주 인간적인 기본 태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자리의 엄중함과 그 자리에 나간 자기의 태도,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은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농담권을 보면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세월호 참사 직후에 2명의 공직자가 있었습니다. 체육관에서 라면 먹은 공직자 기억하십니까? 사진 찍은 공직자 기억하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 그러면 그때 사진 찍고 라면 먹은 사람하고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 앞에서 농담하는 거하고 비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게 어느 쪽도 다 잘한 일도 아니고 다 잘못한 일인데요. 이게 뭐 이번 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의 공권력 문제, 공권력의 신뢰성 문제가 또 국제관계 속에서 달려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무위원 총리의 이번에 행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냥 뭐 이게 잘못했다, 그럼 미안하다라고 하는 정도로 넘어가서 될 일인가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책임 추궁이 좀 따라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방식으로? 한 명만 더 얘기하죠. 박희영 용산구청장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정책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어찌 본다면 그러니까 그 제도적으로 갖춰져 있는 대상이 바로 용산구청장이죠. 주민 소환제라는 게 있으니까. 한데 못 한다면서요. 네, 임기가 아직 취임한 지 1년 안에는 주민 소환 요건이 안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예. 이번에 우리가 어떤 법적 미미점을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요. 예,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지자체 단체장이 이런 문제점을 일으켰을 때 주민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법적 미비라는 것이 있죠. 이게 실제로는 사실 그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주민 소환이 너무 자주 일어나는 것도 좋지 않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정치적 의도에 의해서 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것들이 바람직한가라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 그렇게 제도가 마련이 된 건데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보면 그저 한 지자체의 단체장으로서의 어떤 무능을 드러내는 사건이라, 그리고 이거는 전 주민 소환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 따라와서 처벌하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특히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저는 그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명백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용산구청장이 처음에 생각해낸 변명 같은 경우에 축제가 아니라 현상이다 뭐 이런 식의 말들 같은 경우는 저 어떻게 그런 말을 또 생각은 했을까 싶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어이없는 말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은 유권자들이 직접 뽑아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바로 자기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됩니다. 이번에는 150명이 넘는 어떤 우리의 소중한 생명들이 자기가 관할하는 지역에서 희생된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 책임을 지고 있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책임감을 느끼고 스스로 자기 거취를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과거 사례를 좀 보면 1999년 이제 시랜드 수련원 화재 아마 굉장히 끔찍했던 사건을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때 이제 화성 군수가 사임을 한 바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당사자는 비리 혐의로 이제 스스로 물러나긴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건과 맞물려서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났던 것으로 보이고, 2003년에 대구 지하철 화재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장 사퇴 여론이 있었지만 버텼던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취임한 지 1년 안에는 주민 소환을 못 한다라는 취지에는 일견 어떤 저 이해할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직무의 안정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꾸 이렇게 이제 그 저기 자리에 앉자마자 흔들어 버리면 어떻게 되냐, 이 안정성이 유지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어떤 문제식, 저는 그게 뭐 잘못된 문제식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다음에 특히나 어떤 그러니까 업무 성과를 좀 뭔가 보고 주민 소환을 하는 부분이라면 특히나 그렇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선출직 어떤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취임한 지 1년이 아니라 6개월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취임 기간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직무 기간과는. 이렇게 돼버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자질이 없고 뭔가 기본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해당 어떤 주민들한테는 불행 아니냐라고 하는 이 이야기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것도 나중에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돼야 되는 이제 이런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고요. 어찌 본다면 큰 틀에서 다시 중간 정리를 한다면 정치적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가를 갖고 저희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불행이죠. 국민이 묻기 전에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고 본인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고위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고위공직자 자리 자체가 그렇습니다. 네. 고위공직자로서 그 자리에 수장이고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이야기의 연장이거든요. 예. 그렇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법적 절차만 우리가 책임을 묻는다면 그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당장 이번 사건이 우리 공동체에 준, 그리고 시민들한테 준 어떤 불안과 메시지는 우리 공동체가 안전하지 않구나, 그냥 길을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큰 생명의 위협을 감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리가 그 시절은 지났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돌아갔구나라고 하는 불안감과 굉장히 절망의 메시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안전이 복원되는 공동체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 정치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라는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주려면 이 상처받은 피해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전 그리고 이번에 사실 가장 문제적 발언 중에 하나가 행사 주체가 없다라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건 막 행사 주체가 없는 행사다라는 말을 통해서 일종의 우리가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도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암묵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그 논리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법적 의무가 없으면 정치적 책임이 없다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라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법적 책임과 정치적 책임은 다른 겁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때로는 정치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가는 자기 영토 내에서 행사 주체가 있건 없건 국민들에 위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 이게 자꾸 법적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경찰 직무집행법 5조에 보면 극도의 혼잡이라는 표현이 아예 나옵니다. 이거 통제해야 된다고 나오고요. 그리고 정보 수집에 관한 제8조를 보면 8조에는 재난에 예방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건 이미 다 뭐 행사 주체가 있건 없건 해야 될 국가가 할 일이라고 이미 다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행사 주체가 없다라는 말도 안 돼. 저는 이건 솔직히 말하면 허위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허위 정보를 통해서 정치적 책임을 벗어나려고 하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정조사 얘기를 좀 잠깐 해보죠. 지금 또 일각에서는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무슨 국정조사냐라고 그러니까 논리를 펴던데 이 논리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두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결과적으로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이야기로 들린다라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정치적 책임으로서 상처받은 공동체를 치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법적 책임을 정확하게 묻는 선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하지 않았던 일도 아니고요. 아마 최순실 이제는 최수원이라고 개명을 해서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당시에 2016년에 탄핵 국면 직전에 있었던 것이 국회가 먼저 나서서 국정조사를 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때도 검찰이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밝혀진 사실들이 오히려 수사에 또 어떤 선순환을 이끌어내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국민적 관심사를 올림으로써 이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를 다시금 우리가 좀 깨달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런 논리를 펴는 사람들이 그 되는 근거가 있어요. 국회 관련법에 보면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것에 대해서는 어쩌저쩌 한다. 바로 이걸 이제 그 근거로 대고 있는 건데 바로 그거에 기초해서 증인으로 나온 사람들이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답변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과거에 김용판 그러니까요. 청장이 그랬었고요. 지금 이제 의원이시죠.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주로 많이 했었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논리를 펴는 건데 지금 이제 김문지 기자가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대사인 경우에는 국정조사가 진행이 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갈라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특검하고 특검법이 발의되는 이유와 국정조사가 발동되는 이유가 달라요. 특검법은 말 그대로 처벌을 목적으로 해서 특검법이 이제 발의가 되어서 발동이 되는 거고 국정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정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점검을 하고 정비하기 위함이 목적이거든요. 국정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처벌을 목적으로 한 수사와는 조사의 포인트가 다른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는. 그리고 뭐 국무총리가 외신 기자 브리핑할 때도 그랬었고 그리고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이 뭐냐면 뭐 이게 뭐 주 행사 주체가 없다는 그 식의 발언도 그렇고 그런 그게 자체가 뭐냐면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시스템에 도대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국정조사는 저는 당연히 발동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특검이나 뭐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형사처벌 부분은 정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책임자들은 다 중간에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법적 책임이 나오고 법적인 어떤 그것들이 다 규명되고 난 다음에 처벌하겠다. 그때는 이미 그 존재들이 이 안에서 무슨 공직자를 하고 있거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조사와 어떤 다른 형사처벌을 위한 조사 특검이니 뭐 검찰 수사니 이런 것들은 다른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스템 내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정확하게 그리고 시스템이 문제라고 자기들 스스로도 인정하고 있으니까 정치인들이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국정조사는 해야만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실 형사처벌 만능지로 빠지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판단의 어떤 미스, 판단이 빠진 것들이 중첩되면서 난 사고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일선의 말단 공무원까지 다 처벌하자고 하는 것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사처벌 만능으로 갔을 경우에 생기는 굉장히 오류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난주 토요일까지가 이른바 국민 애도 기간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이제 정치적 주장과 정치적 공세를 일정하게 이제 자제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아무튼 일단 좀 애도 기간은 끝났고요. 이번 주부터가 이제 시작인데 이 상태에서 어떠한 타이밍에 어떤 카드를 꺼내들 것인가 이것도 사실 이제 그래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전에 이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국정조사 카드 같은 경우가 어떤 뭔가 절차를 거쳐서 어느 타이밍에 꺼내들 것이냐. 또 그러니까 그 자체를 꺼내들 것인가. 뭐 지금 민주당에서 뭐 해임 건의안 얘기는 아직은 나오질 않고 이제 파면 뭐 요구만 나오고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까 미뤄뒀던 이야기 처음 나왔으면서 미뤄뒀던 마지막 이야기를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이 져야 되는 정책 책임의 목, 그다음에 정책 책임을 짓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두 분이 보시기에는. 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과적으로는 이상민 장관 그리고 윤희근 청장에 대한 당장 자리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는 좀 공개적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과를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가 이제 종교 행사여서 여러 가지 어떤 메시지들이 나온 것으로 아는데요. 조금 더 사과라고 하는 것은 명확한 이야기로 허리를 숙여서 그 국민들한테 공식 기자회견의 자리에서 하시는 모습을 보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만국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국가 수반이 국가에서 일어난 대형 참사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든 책임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대통령이 6일째까지 아무런 사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국가적 재난이고 국가가 명백하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들을 밝혀줘야만 희생자들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잘못된 정보나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할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재난에 대해서 국가가 여기에 대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는 거 제일 잘하실 분입니다. 하나는 그냥 원상복구를 하든지 둘째는 원상복구가 안 되면 우리가 배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목숨은 이게 원상복구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남아있는 뭐 우리의 구조는 이제 거기에 대한 배상하는 구조밖에 남아있지 않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국가가 이건 책임이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의 제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국가가 여기서 아니 우리 일상생활에는 일하고 놀고 뭐 먹고 이런 건 다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 놀러 가서 거기에 국가가 책임이 있느냐 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국가가 당연히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걸 대통령이 명확하게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로 국민들이 분열을 겪고 다르게 생각하고 뭐 이렇게 싸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국가 수반으로서 국가 행정 책임, 정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줘서 이런 분열을 최소화시키고 화해시키는 역할도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동의하는 게 대통령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최고 행정수반, 그러니까 우리 국가 지도자의 사과이기 때문에 아주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은 이들한테 위로를 줄 수도 있는 정말 소중한 도구인데,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흑인 커뮤니티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을 때 거기 가서 이제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러가지고 굉장히 전 세계적인 화제가 된 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는 이제 오바마의 주요 지지 기반이었던 흑인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태였는데 오히려 거기에 가서 그런 식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생자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 가지고는 그 분열되어 있던 국가를 좀 통합시키는 메시지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대통령의 사과를 의미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애도 기간이 끝난 이번 주에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모습들이 과연 정말로 연출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또 다른 논란과 또 다른 어떤 파문을 빚게 되는 건지 아마 가장 중요한 시기가 이번 한 주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게 되는데요. 이 점 확인하면서 오늘 정치는 팀킴은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하셨고요. 저도 함께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